저는 뭐 지금 소개받은 대로 근데 인제 잠깐 제가 이 돌봄 이야기 특히 인제 오늘은 아마 돌봄의 여러 스펙트럼 중에서 의료 돌봄에 대해서 의료와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이 의료 또 돌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뭐 배경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 1984 년에 의과대학을 나왔고요. 어 가정의학하고 예방의학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환자분은 임상은 안 하고 인제 제가 갖고 있는 임상 진료의 어떤 제공자로서의 경험은 어 전공의 할 때 그리고 또 군대에서 인제 군의관 할 때 그리고 나서 잠깐 펠로우 할 때 인제 그런 정도의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어 뭐 경증 질환 가벼운 그런 경험 정도 그리고 훈련 수련하고 관계되는 거여서 건강보험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느냐. 이 가장 중요한 임팩트는 저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주장하는데 지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합해서 경제적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비중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찍어야 되는 이렇게 지금 뭐 적당히 어림짐작으로 지금 찍어야 되니까 얼마쯤 될 것 같은가요? 예, 지금 기다리면 지금 시간이 가니까 예, 자문자답을 해야 되는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기준을 선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수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건강보험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지금 이제 과거에는 국민의료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건, 의료, 건강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쓰는 돈을 이제 국민의료비로 최근에는 좀 다른 개념을 하는데 GDP의 10% 봅니다. 보통 의료비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60%쯤이 제도권에서 국민건강보험이나 뭐 이제 장기요양보험에서 한다. 이게 통상적인 보통 추정이기 때문에 대개 GDP의 6%, 7%쯤이 이 제도 안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건강보험하고 연관하면 건강보험에 내는 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내는 돈 그러니까 그걸 내면 그 돈이 GDP에 그 정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 경제적인 생산이라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생산이면 경제적인 가치라는 이야기고 그거는 어디로 결국 가냐? 흘러 어디로 갈까요? 의사들의 월급으로 병원의 운영으로 약값으로 근데 약값은 약값으로 가는데 제약회사로 도매상으로 제약회사에 간 돈은 뭐 공장 돌리는 경비도 쓰이지만 인건비로 재료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 혹시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 따지면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말하자면 내 인건비가 나오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이 건물도 아마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얻은 재정으로 뭐 아마 후원금도 내고 뭐 다 하셨겠지만 은행 빚도 있고 근데 은행 빚은요 결국 그 건강보험에서 나중에 다 갚아야 돼요. 진료비 수익. 그래서 상당 부분이 아마 후원을 다 하고 아마 뭐 가톨릭은 후원을 하면 꽤 이제 뭐 규모가 크겠지만 그래도 건강보험이 메인이고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료비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77년부터 치자면 0에서 10%가 된 거예요. 그 사이 GDP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10%쯤의 한국 경제의 작동에 책임을 지고 있다 지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합하면 의료를 합하면 한편으로 보면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돈을 누군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부담입니다. 아픈 사람 또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같이 부담을 하는 제도. 이거를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측면, 일자리 뭐 이런 거. 이게 한편으로는 부담이죠. 비용 측면에서 보면 가계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가계의 부담. 또 뭐 기업의 경우도 기업의 직원들의 절반의 보험료는 기업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뭐 본질적인 성격은 임금이라는 주장, 학술적인 주장이 많긴 합니다만은 기업은 뭐 준조세라고 해서 계속 불만이 많죠. 절반을 왜 내는데 그거 좀 줄여주면 안 되냐.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이제 기업의 경우에도 이게 지금 경제적인 규모가 커진다라는 건 이제 부담일 수 있다. 한편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이 일자리를 새로 얻게 되고 일자리에서 일을 함으로써 이제 소득을 가지고 집에 뭐 가게를 운영하고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는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의료나 돌봄이 제도권 안에서 돌아가는 규양식 골격이다. 이게 이제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돌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냐 하면 돌봄의 제도적 돌봄은 이 경제적인 측면의 어떤 제도를 떠나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우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인력이 얼마나 경제적인 보상을 받느냐, 또는 뭐 무슨 진료비가 얼마나 비싸냐, 또는 돌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인 부담이 얼마나 많이 내야 되냐, 이렇게 보기 쉽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돌봄이 제공이 돼야 되고 의료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돌봄이 제공되는 방식 또는 의료가 제공되는 방식이 그런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자꾸 영향을 받게 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라는 게 본래 옛날로 치면 교육이나 어떤 뭐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굉장히 고유한 의미가 있죠. 근데 교육의 여러 측면이 있지만, 대학 교육에도 여러 측면이 있지만 분명 경제적인 측면의 어떤 논리들, 원리들이 있단 말이죠. 대학이 운영을 해야 되고 교수들 월급을 줘야 되고 직원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가 교육을 바꿔내는, 본래는 이게 수단이었는데 거꾸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는, 경제적인 논리로 하는 게 뭡니까? 대학을 할 때 똑같은 거면은 등록금이 싼 데를 보내야 되겠다. 이 경제 논리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어느 분야의 교육을 받아야 되냐, 내가 전공을 뭘 할 거냐, 뭐 학문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추구, 내가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흥미, 이런 것도 중요하죠, 여전히. 그러나 요즘 세태는 이거에서 취직을 할 수 있냐, 좋은 직장이냐, 이게 뭐 과거에 비하면 과거와 비교해도 점점 더 압도하는 어떤 기준이 됐습니다. 이게 이른바 경제 논리로 교육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학술적인 용어로 우리 사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자본주의 경제로 돌아가는 온 나라가 영어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하는 게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조금 약간 좀 느낌이 다른가 봐요. 이코노미제이션. 모든 것의 이코노미제이션. 이게 모든 것의 이코노미가 아니에요. 이코노미제이션. 그냥 경제가 아니에요. 경제화. 화라는 거는 한국말에는 그 무슨 동명사 이런 거가 잘 없는데, 현재 진행형 동명사 이런 게 없는데, 화라는 한자말이 사실은 점점 그렇게 된다라는 일종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명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경제화라는 것이 우리 뭐 자본주의 사회고 모든 것이 사실 그런 경제하고 무관하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경제화가 진행되는 게 당연하다 싶은데, 의외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부여한 의미나 이 논리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은 그거를 좀 놔두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자꾸 놔두고 하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연배를 물어본 이게 저희가 77년 이전에는 병원 가면 맨날 이렇게 이 부담을 얼마나 했냐 왜 이렇게 비싸냐 진료비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날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 날 때부터 이미 보험이 우리 있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고 라이프스타일이 익어지면 그거는 사실은 뭐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조건이고 환경이고 이렇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저기 무슨 한강이 있고 남산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학술용어로 자연화라고 내추럴리제이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하는 건데 인위적인 건데 마치 자연처럼 받아들이는. 자연처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피해가거나 그냥 즐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우리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그런 게 익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 예를 들어서 무슨 나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피해가자 이렇게 고치자가 아닌 이게 이제 자연화의 결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의료와 돌봄을 이야기하는 저는 가장 큰 영향력이 큰 거다고 그러지만 조금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구조, 삶의 구조. 여러분 구조라고 하면 언뜻 표현 안 하지만 구조를 벗어나서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구조를 벗어나려면 이민을 가는 수밖에 없는. 학교 구조, 한국의 교육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대안학교 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안학교 가도 안 되는 구조를 못 벗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료와 돌봄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내가 배운 대로 또는 환자한테 좋은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지금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구조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화가 돼서 거의 그게 거기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성찰할 기회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대단히 유의하고 열심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생명윤리를 다룬다니까 그 말씀을 덧붙였는데 윤리도 저는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윤리도. 예를 들어서 연명치료 이런 거 많지만 과거에 보라매 병원 사건 같은데 그런데 예컨대 무슨 어떤 종류의 기계 또는 의료 기술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고민 안 하게 될 일들. 근데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 물론 그 문제 자체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건데 잘못하면 자연화된 구조는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이게 옳다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논하게 되는. 그래서 윤리까지도 그런데 더더구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 실천 이런 것들은 구조의 제약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리 드린 자료에 첫 모두의 이제 제 개인 경험인데 그거는 괜히 꾸며서 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스토리가 지금 더 진전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아버님이 지금 1932년생인데 아직도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이번 선거에 어느 당이 이길 것 같으냐 이제 저하고 그러고 지금 계셔가지고 한데 하여튼 지금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연세 높으셔서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것 또 돌봄이 필요한 거에 아마 직접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제 잘 알 수 없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좀 이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이제 노인에서 고령의 노인에게서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담배를 평생
안 펴셨으니까 이제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 뭐 무슨 표적 항암제 이런 걸로 이제 과거식의 흡연으로 이런 게 아니라 표적 항암제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대학병원에 최근에 야 이게 의료하고 돌봄이 이렇게까지 과거와 달라지고 이렇게 됐나 싶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걱정스러운 있는데 이건 잘 이제 치료를 처음부터 진단을 했는데 본래 처음부터 이쪽 이렇게 후복벽에 이렇게 그 종양 비슷한 게 이제 MRI에서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이제 같은 데서 온 건지 전이가 된 건지 뭐 서로 다른 게 우연히 같이 있는 건지 이런 걸 구별을 못하고 그냥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 폐는 조금 차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다. 근데 그러는 중에 이렇게 이제 소변 보는데 좀 이상해서 보니까 본래 이 폐암을 보시던 종양내과 전문의께서 이렇게 이제 환자나 보호자와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금방 그러니까 비뇨의학과에 그냥 컨설트를 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따로 외래를 해서 이제 비뇨의학과를 갔죠. 비뇨의학과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술을 할 수는 있다.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주치 종양내과 의사 가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들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뭐 저도 의과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 병원에 있는 분들, 뭐 의원에 요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개인 의사가 최종 책임을 다 질 수 없는 환경, 구조. 뭐 예를 들어서 뭘 하자고 했는데 잘못됐어. 그럼 당신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나한테. 또는 뭘 했는데 그냥 놔뒀어. 그냥 두고 봅시다. 라고 했는데 나빠졌어.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하고 원하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그것도 각각 서로 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그 해당 분야 전문가의 말에 의존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원하시면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돌봄이라는 걸 어떻게 강조하든지 간에 정의를 하든지 간에 돌봄을 뭐라고 보든지 간에 이게 좋은 돌봄이다 라고 할 수는 없고 의료에서도 좋은 의료라고 하기 어려운, 개인 책임이 아니라 좋은 의료, 개인 책임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의 의료가 이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더 나쁜 방향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뭐 축구를 갑자기 중년 나이대에서 한 20여 년 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이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가서 휴일인데 수술을 하고 뭐 했는데 이제 기부스를 하고 뭐 12주를 있으라고. 그래서 12주는 이게 의학적 용어로는 롱렉 캐스트라고 이제 긴 여기 무슨 고관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 하니까 평생 처음 하는 건데 이게 평생 처음 하니까 불편한 게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 현재 화장실이 제일 불편합니다. 이게 굽히질 못하니까. 또 하나는 샤워를 할 수가 없는. 근데 이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잘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 해라. 거기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가. 그래서 무슨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 병원 앞에 가서 뭐 있는데 뭐 이렇게
이 입구 부분을 뭘 하는 이런 그 덮개 같은 걸 하면 아마 샤워는 할 거다라고 이제 간호사 양반이 이제 일러줘서 이게 샤워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의사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루틴으로 하는 거는 아마 이게 뭐 무슨 환자들이 보기에 뭐 무슨 야료가 있나 서로 해서 뭐 무슨 뭐 이런 거 같아서 그런 걸 피하는 어디 가봐라 또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를 사서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결과적으로는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 돌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생활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의료 그 자체와 직접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케어를 못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늦어지는 거죠. 뼈가 붙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도 깨질 수 있고 그럼 이거는 의료를 어디까지 봐야 될 거냐 수술하고 그냥 뭐 거기다가 이렇게 처치하고 그냥 그 상처에 봉합하면 그게 끝이냐 의료가 그리고 항생제 처방하고 뭐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질병은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종류의 질병은 없다. 뭐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뭐 다른 거 다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료라는 게도 의료라는 말이 있지만 영어 표현으로 의료를 하는 대표적인 말이 헬스케어입니다. 메디컬 케어라는 말도 영어에 있긴 하지만 메디컬 케어라는 말 잘 안 써요. 상대적으로. 의료라고 할 때는 병원에서 하는 서비스, 의원에서 하는 의사, 뭐 복잡한 이런 것들이 중증도 복잡도 뭐 관계없이 헬스케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씁니다. 영어에서도. 이게 케어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 최근에는 이제 이 장기요양보험이 되고 노인이 많아지면서 그 케어라는 게 점점 더 너싱 케어에서도 이제 더 가서 장기 요양과 관련돼. 그것도 주로 노인과 관련돼. 이거를 돌봄이라고 케어라고 하게 되는 걸로 자꾸 분할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의료하고 돌봄을 구분하는 쪽. 또 간호와 돌봄도 구분. 이게 이제 한번 여기 혹시 간호 전문직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는데 이 돌봄이라는 말을 흔쾌하게 받아들이냐 그 지금 프로페셔널 오거니제이션에서 왜 그렇게 만약 흔쾌하지 않고 다른 용어 쓰자 간호라는 말을 고집하고 뭐 간호 서비스 이런 말을 고집 이게 지금 그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뭐 때문에? 경제적인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도 의료 돌봄 이런 걸 굉장히 싫어요. 아니 무슨 돌봄이 무슨 의사들이 하는 전문적인 기능이냐 이런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돌봄은 뭐 어느 수준이 됐냐 하면 비전문가가 하는 그저 환자들한테 하는 일상적이고 가볍고 사소한 이런 걸로 지금 분리가 돼요.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의료, 간호 이건 전문적이다. 과학적이다.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전문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분리가 되면 우선 왜 분리가 됐냐? 왜? 이것도 중요하고 분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분리가 됐냐? 저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도 있지만 저는 직접적인 계기는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우리가 받은 진료나 제공하는 진료에 값을 치르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재정이니까. 값을 치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치르죠? 수가를 매기죠. 근데 그 수가 제도가 뭡니까? 이른바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생명윤리를 다루시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병원 옆에 의과대학 뭐 간호대학 다 있는 데서 메디컬 캠퍼스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는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행위별 수가제.
그러니까 행위별 수가제는 뭐를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냐면 한 가지 한 가지에 일일이 서로 다른 가격을 해서 지불하는 걸 행위별 행위 하나하나를 다 나눠서 수가 진료비를 준다. 이게 행위별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약이 4가지다 그러면 4가지만 다 가격이 달라요. 3가지에 비하면 4가지가 약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검사를 하는데 무슨 피검사, 소변검사, 피검사에 요런 항목의 검사를 하는데 3가지하고 4가지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치러야 돼.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진료비가 다른 거예요. 행위별 수가. 그러니까 행위별 수가제인데 다 민간이 운영하고 민간이 운영을 하면서 그 수가를 받아서 그 진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월급도 주고 전기료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의료, 돌봄 이런 데는 회색 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개인적인 경험은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내가 지금 감기에 걸린 정도로 그때 병원, 의원, 약국에서 내가 사 먹어? 그냥 버텨볼까? 이게 그렇게 딱 부러집니까? 부러질 리가 없죠. 이게 그냥 희미한 이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에는 굉장히 그런 이 말하자면 이 회색 지대가 많습니다. 회색 지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치료를 많이 하고 약을 많이 주면 내 운영에도 도움이 돼. 환자한테 나쁜 게 아니야. 더 미리 주의해서 예방 효과도 있을 거야 아마. 자꾸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별 수가제가 미치는 우리 영혼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영혼에 미치는 효과예요. 우리 의원에도 그렇고 우리 병원에도 그렇고 환자들이 그냥 보통의 경우에 제일 불만이 많은 건 뭐냐면 진료 시간이 짧다. 그 다음에 교육 상담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준다. 잘 안 가르쳐준다. 세세하게. 이런 데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서 불만을 토로하지는 못하죠. 왜? 환자가 약자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혹시 밉보일까봐 기분 나쁘게 하면 이득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런 게 불만은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좀 그런 어떤 진료를 좀 더 그러면 말하자면 마음도 어루만지고 돌봄이에요. 마음도 어루만지고 그리고 안심도 시키고 잘 가르쳐 줘야 집에 가서 또 잘 할 거 아니에요.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하도록 하자. 방법이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 다 인정해요. 환자 볼 때 내가 별로 그렇게 많이 교육이나 이렇게 상담하는데 많이 투자 못한다. 맨날 미안하다 마음이 이렇게 다 인정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좀 더 케어를 더 많이 하는 진료를 의원에서 또는 대학병원에 굉장히 복잡한 외래에서 할 수 있을까요? 생명윤리 하시는 분은요, 의료윤리 하시는 분들은 윤리 교육 하시는 분들은 의과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교육으로 되는 일인가? 그러다 보면 이제 마치 교육처럼 그러니까 교육으로 될 것처럼 보이게 환자들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어떤 거. 그런 시간이 이게 짧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의사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불친절하다. 몰인정하다. 비인간적이다. 환자에 대해서 무슨 그런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거는 언뜻 들으면 윤리 교육을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그걸로 근본 해결은 안 되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또는 무슨 환자의 형편을 이런 거 라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짧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시간이 왜 짧게 됐냐?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윤리교육을 정부가 아무리 안 되니까 뭐라고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육에 대한 수가를 따로 만들어 달라. 행정수가제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교육에 있는 수가를 하면 교육에 있는 수가를 매기면 억지로라도 할 거 아니냐. 현실적이고 효과 있는 방안이긴 해요. 교육에 대한 수가를 어떻게 매기면 좋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수가를 어떻게 매겨요? 교육에 대한 수가는요, 매길 수가 없고, 사실은 왜 매길 수가 없냐면 감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심사평가원이나 복지부식으로 이야기하면 환자 교육비는 재진 환자의 하나요. 월 1회 10분 이상 교육한 경우에 뭐 월 1회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는 그냥 명목이고 진료비 더 보태주는 이게 행렬수가.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 사실은 돌봄에 지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들어왔어요. 장기요양보험. 이 장기요양보험이 들어왔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좀 수가를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은 이런 등급의 사람들한테는 일주일에 몇 번 가고 한 번 가면 뭐 2시간이다 3시간이다 하고 한 번 가면 얼마 이렇게. 이거는 행위별수가제는 아니고 묶어서 한다고 해서 일종의 포괄수가제라고 말을 하는데 포괄수가 중에서 조금은 오늘 그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좀 야박하지만 의료와 돌봄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그래요. 진료비를 내고 물론 대부분을 공단이 내주지만 진료비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상품으로서 의료와 돌봄이 되고 이 상품으로서 의료가 전달이 되고 공급이 되고 할 때 또 돌봄이 될 때는 반드시 경제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건 자꾸 줄어들게 돼 있고 이게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뭐냐면 맨날 이렇게 일하기 말하자면 힘들잖아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지금 운영 때문에 이걸 잘 못하고 있다. 윤리적 차원에서 괴롭잖아요. 거꾸로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즘은 기술이고 약품이고 이게 더 중요하고 환자들은 친절한 의사보다 잘 기술 있고 실력 있고 낫는 의사를 더 좋아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뭐 마음을 따뜻하고 우리만다고 암이 낫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이고 뭐 어떻게 보면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이 경제 논리가 현재 한국 의료가 또 돌봄은 그보다는 좀 덜합니다만은 한국 의료의 돌봄이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 이게 이제 우리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 암 환자 뭐 무슨 진짜 뭐 그런 그 말대로 뭐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암 환자 뭐 암이 두 잘 낫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러냐? 뭐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뭐 정신도 왔다 갔다 뭐 별로 그렇게 명료하지 않은데 거기에 뭐 정말 뭐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것보다 정말 기술적으로 탁월한 게 더 낫지 않냐? 이게 지금 현재 현대 의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경향인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이른바 우리가 의료가 시장적 원리에서 공급되고 있는 많은 경우 이런 게 뒤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알게 모르게 처음에는 뭐 윤리 이야기하고 전문적 윤리 이야기하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윤리가 점점 더 영향력이 약화되고 그런 어떤 시장의 원리가 그거를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효율성이 올라가고 더 많은 환자들이 뭘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약이 개발되고 기술이 개발되고 결과적으로는 뭐 아픈 뭐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시장이 갖고 있는 시장 원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진보성이라는 게 있지 않냐? 산업혁명 이후에 진보성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반론도 뭐 많죠, 당연히. 실제로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뭐 질병 고칠 수 있는 질병도 점점 더 늘어나고 뭐 이러니까 그 말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케어 이야기를 하는 더 돌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한국은 더 하고요.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결정적으로 다시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노인 인구가 뭐 잘 아시잖아요. 주로 질병 의료적으로만 해도 질병 개수가 많고 그 질병이라는 게 뭐 딱 하면 낫는 그런 질병도 뭐 가끔 있지만 뭐 길게 가고 결국 평생을 더불어 살아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갖고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그 중에 어떤 건 이제 기능까지 하면 기능과 더불어 뭐 대소변 보고 식사하고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장애인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도대체 그런 경우에 만성 질환에 노인에 또는 완전히 큐어가 되지 않는 이런 질환에 도대체 의료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그러면 거기에 다시 돌봄을 회복하지 않으면 의료의 가치라는 거는 별게 아닌 게 되는 좋은 약은 개발해놨는데 혼자 먹을 수도 없어.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료의 가치가 이게 되는 거냐? 말씀드렸듯이 의료라는 것이 그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라고 할 때는 이게 다 된 포괄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활 또는 삶 전체와 관련된 건데 건강 회복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의료만으로 돌봄 빠진 의료만으로 정말 의료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거냐?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맥락과 환경이 노인이 많아지고 뭐 패턴도 이렇고 질병의 패턴도 이렇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돌봄 없는 의료가 지속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돌봄 없는 의료는 의료하고 돌봄을 나누는 겁니다. 이 표현에는 돌봄 없는 의료는 돌봄이 약한 의료는 앞으로 현대 세계에서 지금 인류에게 불가능하다. 또 하나 이제 이 케어의 정의에서 사실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의료 이 건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케어를 보통 일상생활 돌봄, 장기요양에 해당하는 이런 걸로 좁혀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가장 넓은 의미의 케어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는 환경, 지구에 대한 케어입니다. 지구. 그래서 어떤 영어 문헌, 외국 문헌을 혹시 보실 때 거두절미하고 그냥 케어라고 하면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지구 환경. 왜 거기서 케어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돼서 어떻게 되고 이게 뭐냐 하면 지구를 착취의 대상으로 봐왔다. 지구 환경을. 이게 돌봐야 되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봐왔고 다 뽑아 쓰는 걸로 막물질로부터 다 그냥 뽑아 쓰는 걸로 이렇게 와서 결국은 돌아서 인간에게 불행으로 인간에게 부메랑처럼 인간의 어떤 소멸 위기까지 지금 초래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케어 논의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하시는 분들,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런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는데 쓰레기를 잘 치우는 거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종의 케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과 환경과 생활과 경우에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 길냥이 이런 것까지 케어라고 봐요. 케어. 쓰레기 잘 치우는.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먹게 하는
먹는 거 또는 대중교통을 잘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잘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에 충분히 권리를 충족할 정도로 이동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지구 환경에는 그렇게 해롭지 않게 이걸 케어 그러니까 폴리시에서 정책에서의 케어 이야기까지 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러면 그 케어하고 이 무슨 우리 돌봄 의료에서의 헬스케어하고 그렇게 차원이 다르냐 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존재에 대해서 다른 존재의 어떤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 존재와 정의롭게 같이 존재하고 생존하고 살아가는 거. 그런 점에서 신경을 쓰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타인에 대해서. 물론 본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셀프케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거가 있지만 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 그거는 헬스케어라는 걸 좁게 보든지 넓게 보든지 대체로 타자에 대한 근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인간 타자에 대한 관심 뭐 또는 공감 또는 돕는 거 또는 뭐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그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이게 이제 타인에 대한 케어고 그 중에 건강과 관련된 거 또 기능과 관련된 거를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다. 근데 이 차원을 보면 사실은 전체 이렇게 스펙트럼이 조금 다르지. 사실은 기본 어떤 원리나 철학에서는 만나는 자 그런 점에서 공통적으로 지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도시적 삶에 대해서, 우리 무슨 기후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우리 저기 시골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시골에서는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 케어를 한다는 게 뭐냐? 케어.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거에 같은 원리, 철학, 이념, 정신, 비전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적 차원까지 그 근거가 뭐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 종교적 차원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거의 같은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품화, 경제화 환경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더 효율적이고 또 돈 많이 벌고 뭐 상품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이게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인류가 지금까지 또는 해왔던 그런 케어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애물 또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도전? 케어에 아주 뿌리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종류의 구조적 요인, 환경 이제 이런 시장 원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인류의 또는 뭐 지구의 진보적인 측면이 있던 건 사실인데 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결과적으로 지금 케어라는 거에 일종의 케어 크라이시스가 일어나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있을 리가 없죠. 제가 답을 말씀드릴 능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부심하고 있는데 뭐 누구는 들어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답을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뭐 기후위기 이야기 많이 하면서 야 저거 뭐 누가 와도 맞는 이야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같이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케어를 크라이시스라고 그러고 어떤 의미든 보건의료나 돌봄의 한정에도 크라이시스라고 그러고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양식 너무나 익숙한 삶의 양식 벌써 인류가 보면 300년 이상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왔고 한국만 하더라도 뭐 100년 200년 거의 한말 이후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연구자들은 뭘 하고 있냐 하면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기독교, 가톨릭, 뭐 신교 할 것 없이
뭐 신학적으로 지금 뭐 무지부미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크라이시스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럼 보통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통에서 과거의 전통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또는 뭐 행동하고 실천했던 그런 경험이 어디 있고 그게 지금 보니까 그런 의미였다 이게 이런 쪽으로 돌아가. 그래서 당장의 해결책은 조금 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또 그대로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아까 제가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의료가 그런 식으로 자꾸 쪼개지고 뭐 돈 많이 되는 검사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고 케어 사람이 하고 사람 간의 접촉 이런 것들은 줄어든다 말씀. 휴먼 터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막말로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 이러지 않게끔 그 수가 제도를 조금 손을 보는 방식.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하고 그렇지만 조금 더디게, 조금 낫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책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여러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과거 해봤던 경험이나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영국은 그 표현이 좀 이상 인두제라는 수가제도를 하는데 인두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1000명을 내가 맡아요 주치의가. 그럼 1000명이 1년에 1000명이 2만 원씩 진료비를 내는 걸로 쳐.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몇 번을 오든지 내가 돈을 더 받을 수는 없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진료를 하는데 그런 내가 주치의를 맡았어요. 그 주치의가 최고로 좋은 거는 뭐예요? 한 명도 1년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나한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제일 나쁜 거는 매일 막 복잡거리면 뭐 무슨 일도 못하고 휴가도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방 접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러니까 뭐 대학 때 본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뭐 환자들은 해 이게 아니고 내 직접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덜 오지. 여기 홍역이라도 하면 한국은 머리로는 윤리로는 예방했어야지. 근데 그렇게까지 절박하진 않아. 왜? 아니 뭐 홍역 돌면 그래 뭐 개인적으로야 참 안 됐지만 아니 뭐 우리 병원 운영에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요만큼 이제 있는 영혼이 다른 거죠. 우리 신부님한테 나중에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근데 이게 뭐 지금 제가 예로 든 거는 조금 이게 이제 너무 단순한 예인데 이런 예 말고 복잡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윤리적 기준을 갖다 댈 수 없는 적어도 지금까지 윤리로 너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회색 지대 그레이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 짧은 기간 안에 단시간 내에 우리가 좀 더 그래도 돌봄적으로 숟가락을 더 준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숟가락. 이 숟가락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뭐가 나한테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더 낫겠냐를 생각하게 하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생각을 버려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걸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 살아야 되는데 전기료 내야 되는데 어떻게 완전히 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줄이는 방식은 전부 공무원을 하면 됩니다. 국영으로 하고 국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하고 그리고 각자 월급 받고 이렇게 하면 아마 요거를 하면 뭐 어떻게 좀 더 유리할까 경제적으로 이런 고민은 안 하겠죠. 대신 뭐 다른 문제가 또 있겠죠. Everything is dangerous. 유명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Everything is dangerous.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그걸로 보면 이 정책의 개선할 부분을 고치면서
동시에 그럼 구조적으로 다음 단계 어떤 세계, 인간 세계를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거는 이제 뭐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정치 철학,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초월적, 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든 어떻게 하든 뭐 초월적,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제 이런 거 관계된 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이후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게 다 다른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같은 건지도 지금 사실은 그게 없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해야 우리 의료에서 돌봄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돌봄의 여러 가지를 그래도 좀 보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겸해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독일 철학자인데 뭐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학 박사래요. 근데 또 정신과를 했는데 환자를 얼마나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근데 철학을 했죠. 나중에 결국은 철학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2차 세계대회 끝나고 독일이 패전한 후에 일본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죄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다분히 뭐냐면 독일이 이제 그 무슨 뭐 아우슈비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를 배경을 했겠죠. 죄가 4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률적 죄가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도둑질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뭐 어디 뭐 무슨 뇌물을 받았거나 이 법률적 죄가 있다. 그다음에 정치적 죄가 있다. 정치적 죄. 정치적 죄라는 건 아마 금방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원장님이나 또는 뭐 여기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밑에 뭐 부정이 뭐 있었어. 그러면은 내가 뭐 사실 잘못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이게 대외적으로는 내 책임이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정치적 책임인 거지. 내가 평소에 관리를 잘하고 뭐 그런 걸 했으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법률적인 건 아닌데 이제 이 정치적 죄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윤리적 죄, 윤리적.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내가 이 무슨 이 리더를 하면서 책임을 참 잘 못했고 좀 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 이게 저는 아직 그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 형이상학적 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윤리적 죄 말고 형이상학적 죄는 뭐냐?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아직 제대로 이해는 못했는데 인간 존재 자체로서 범할 수밖에 없는 죄. 인간 존재 자체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돌봄에 이런 차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돌봄은 저는 꽤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돌봄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운동해야 되는 환자가 수술 받고 나서 운동 안 하면 운동해라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아픈데 아파도 참아야 빨리 이게 이런 거는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 난 정말 죽겠는데 차라리 나 그냥 나중에 더 아플래 회복이 늦어도 괜찮아 근데도 막 가서 합니다. 이런 거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면 거기에 뭐 지식의 차이, 뭐 권위의 차이, 또 뭐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관계가 평등하지 않잖아요. 상처를 받고 뭐 이걸 피할 수 있나? 인간 존재가? 그러니까 돌봄에서도 돌봄이라는 게 주로 돌봄 제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 그런 주는 쪽 받는 쪽이 그 자체로 인간이라는 것 또는 인간의 관계라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최근에는 그래서
돌봄 정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돌봄 정의를 우리가 탐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의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 돌봄 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그래서 돌봄 정의 중에 하나는 상호 의존적이고 연약한 존재, 취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내 몫에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내 몫의 돌봄을 전문직이든 아니든 의사든 아니든 내 몫의 돌봄을 누구에게나가 아니죠. 가족에게, 공동체 일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타자에, 외국인에게, 난민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료에서 돌봄 이야기를 해서 뭐 무슨 형이상학적까지 따졌으니까 너무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돌봄, 우리가 보통 돌봄이라 하고 있는 거의 이 배경, 그리고 구조적 요인, 그리고 추세, 그리고 추세가 왜 그런 추세가 있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는 거 말고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점에서는 때로는 개인적으로 돌봄을 실천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는 때로는 돌봄의 어떤 제도나 또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또는 그런 거에 한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전체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은경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동안에 뭐 구조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뭐 그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던 부분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간이 저희도 이제 이 고민에 함께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